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마음을 공부하는 의사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소울닥터. 네. 안녕하세요. 좀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힘드네요. 자, 원장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폭등 때문에 네. 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담합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걸 살 수 없는 사람은 내가 평생 일해봤자 한 석 달 만에 올라간 사람이 내 10년 연봉치를 앉아서 벌더라. 이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회 전체로 이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흔히 뭐 효용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공익이나 복지 이런 부분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가 서로한테 마이너스 되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그 집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가 버는 수입을 가지고 새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 사회가 이제 이 불로소득, 투기 수익, 이제 투기자들은 물어보면 불로소득이라는데 반발하겠죠. 내가 집값 오르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검색하고 얼마나 돈 땡기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했는데 투기 수익이냐, 불로소득이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도박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면 누가 성실해서 일하겠습니까? 다 그렇죠. 도박판에 가서 한번 땡기려고 하고 미천이 없는 사람들만 도박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상황. 한 8, 9개월 전에 제가 비트코인 망한다. 왜 저딴 걸 하고 있냐고 한번 했더니만 제 말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많이 돌렸어요. 그때 저보고 너가 무슨 비트코인을 아냐, 4차 산업혁명을 아냐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한 2,300만 원, 4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실체도 없는 저거에 뭔 돈이 저렇게 가냐 했는데 지금 720만 원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욕했던 사람이 황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잃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요즘 이제 부동산 부분에 내가 좀 비판을 하면요. 니는 전문가가 아닌데 빠지라. 니가 부동산을 뭘 하냐. 잘하는 거나 해라. 이제 이럽니다. 또 어떤 분은 회원 탈퇴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부동산이니까. 야, 돈이 걸리니까. 평소에 문정권 비판할 때는 그리 잘한다고 박수 치던 사람이 부동산 비판하면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무슨 어떤 집에 똥개도 아니고 자기들 대신 씻어주면 박수 치다가 저거 이 얘기만 10원짜리 하나 손에 가면 그때부터 죽일 놈 되면 이게 뭡니까? 아무튼 자기 이익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 사회의 입장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유지되고 뭐 혁명이나 뭐 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의 재편이 너무 급격하게 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실제로 우리 보수주의의 가장 큰 강점이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계획해 나가서 사회를 우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수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가 이렇게 크게 왜곡돼 버리면 아무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을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 중국이 G2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다. 미국이 이제 마시가고 중국의 시대가 왔다.
불과 한 3, 4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게 지배적으로 다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전부 중국으로 가자고 난리를 쳤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 판빙빙하고 마민 이런 두 가지 일인데, 중국 최대의 여배우, 1년에 한 200억씩 이상 버는 사람이, 세계 그 여배우 랭킹으로도 보니까 한 3, 4등 하더만요. 그러겠죠. 수익 구조가.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회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국을 G2라고 자꾸 강조했던 집단에 조금 음모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떠오르면서 급성장을 했지만 G2라고 불리기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적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G2에 오르려면 그 다른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일당 독재 체제 하이지만 그래도 그 개인 인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빙빙을 보면 전혀 개인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그 권력자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G2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배우는 탑 여배우는 미투를 폭로하고 할리우드의 거대한 손을 공격할 수 있지만 중국의 유명 여배우는 권력자의 세컨드가 되어야 살아가고 또 세컨드 때문에 죽기도 하고 중국의 CCTV에 남자 여자 아나운서도 그러고 저런 사회가 저기 G2라고 하면 좀 G2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는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시스템 등이 축적되어서 얼마나 민주주의적으로 갔느냐 따라 좀 평가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좀 정상적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계속 민족주의를 중국 사람들한테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복지적인 상황을 좀 이해라도 하면 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쫓아내야 될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앞에 부, 빵 이런 데만 몰두해서 살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그 언론이 통제가 돼서 그렇지 1년에 시위가 한 20만 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시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20만 건이 보통 있다고 하니까 천안문 사태 때도 생각을 해보듯이 중국은 언제 어떻게 그런 그 밀란이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폭등하고 그렇게 되면 그 대부분의 농민공이라든지 그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광료가 중국 사람이 대부분인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났잖아요. 원래 말레이시아의 하나 도시인데 독립될 때.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모여 사니까 너희만 따로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쓰잘데없는 시골 그 도시, 그 농촌, 그렇죠. 그 농어촌 도시 하나 떼주면서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광료가 중국 사람의 특징이 더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박 좋아하고 그리고 이 공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사라져버린 과거의 이 공자의 유교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매로 때리면서 그렇죠. 자기가 마당을 쓸면서 중국 사람들을 정신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 중국 사람이 사는 데 중에 깨끗하고 그렇죠. 또 그나마 가서 보면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는 데가 싱가포르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은 지금 현재까지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도 그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든 그 축제를 해야만 개인이 난리통에 생존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중국의 미래도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빛과 번쩍하지 않고 어두운 무렵만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엊그제요, 그 임종석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그 들고 받았죠. 그렇죠. 문희상 의장이나 야당 대표 북한에 같이 가자고. 꽃달배. 꽃달배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저걸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비서는 아무리 높아도 비서잖아요. 그렇죠. 그 비서는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해야 되고. 근데 비서가 막 얼굴을 너무 드러내고 온 사방에 다니고 전부 지가 다 해요. 저 왜 저런다고 봅니까? 임종석의 심리. 저는 그 임종석 실장이 차기 대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그 자기 얼굴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비서실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조그만 단체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 선배님들한테 미리 어떻게 하자고 결정 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직접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한 국가의 정당 대표 또 국회의 수반인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생방송 기자회견을 갑자기 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거는 같이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랑 동의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면 좋고 같이 안 가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가고, 같이 안 갔던 사람들은 반평화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그 나누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서 인간적인 그 기본 A가 안 갖춰진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정권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오만이 문정권의 가장 큰 결정타가 될 걸로 생각한다. 그렇게 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 광주시? 저는 광주입니다. 예. 그럼 뭐 그쪽의 분들도 그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보다는 지금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친구는 같은 이제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이 개개인으로는 정치에 또 관심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아침에 출근해서 출퇴근만 계속 전혀 접촉 없이, 사회적인 접촉 없이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유형, 없는 유형이 나눠져서 이제 유유상종 비슷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만나시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의사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끼리 또 정치에 관심도 같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구나. 자, 지금 엊그제 이제 판문점 선언 영문판. 그래서 이제 이 판문점 선언을 영문판을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배포한 영문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에서 배포한 영문판대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한글은 굉장히 애매모호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왜 쉼표가 없느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쭉 그냥 긴 글을, 그래서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느끼기가 어렵죠. 어쨌든 읽어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한다 말은 맞았던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처음에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그 문장을 제가 문제가 되기 전에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앞에다 초점을 맞춘 건지 뒤에다 초점을 맞춘 건지 해석이 안 되는, 실제로는 그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비문이거든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그리고 뜻도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개 문장을 하나에 섞어난 거예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것도 국가가 회의를 해서
선언을 만드는데 그렇게 그 문장이 안 되는 문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어떻게 영문이 바뀔 수가 있는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달에 발표했던 영문하고 지금 이번에 유엔에 냈던 영문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누군가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는 뭐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참, 이 외교 문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문으로 제일 처음에 6월 달에 번역했던 것과 북한이 번역했던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엔에 제출할 때는 북한이 번역했던 거를 가지고 사인하는 식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고의적이었다면 이거는 실제로 반역적인,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고, 뭔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실수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6월 달에 한국이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날 때 네. 6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한테 보라고 번역해 준 게 네. 지금 그렇죠. 올해 안에 3자 내지 4자회담을 한다는 거지. 종전선언이 들어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보고 판문점 선언을 개성해서 싱가포르 선언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자체가 사기였다 그러면 미국한테 전달된 그렇죠. 영어는 이게 무슨 사기꾼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번 금년도 말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다 하겠다라는 합의를 한 걸로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유엔에 보낸 걸로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는지,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하는 것도 그 국회에 그거를 비준하게 되면 실제로 북한에게 백지수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치만 보고 국회 비준하라고 지금 예산 추계를 냈는데,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비준해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비준 안에 뜻이 이리 다르고 저리 다른데 임종석이를 보고 네가 읽어라 해가지고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라 해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이제 심리 상태로 좀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6일인가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밥 먹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밥 먹을 때 내내 내 북한 가기 전에 비준 좀 해주라. 그래야 김정은이한테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당신들도 북한 따라가자고.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할 거니까 가래 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가라고. 그래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도장 찍어가 오고 또 야당 대표들도 데리고 와가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게 해라. 그랬단 말도 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저기 좀 심리가 지금 문재인의 심리가 옛날 박근혜 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혼자서 집에 앉아서 일가 끝나면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방에 들어갔다 땡 하면 혼자서 밥 먹었다지 않습니까? 저녁을 주로. 근데 이 정권도 보면 저녁에 거의 미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소통 안 하고 있죠. 쇼할 때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로 혼자 먹거나 임종석이하고 먹거나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낙연 총리 간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박근혜 전 정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외부인과 차단을 하고 고립돼 간 것 그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더한 것 같이 안 보여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혼자 고립된 게 살아왔던 그런 상황들이 작용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참모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계획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그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서 계속 안 나가고 버티기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주변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 머리에 박혀 있는 생각만 남아 생각만 계속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참모들이 외부인들에게 노출을 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외부와 그 만남을 최대한 차단시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의구심입니다. 예. 나중에 아니, 누구든 의구심을 지금 상식에서 비롯해서 토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기 마치고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결과는 알 수 있겠죠. 자,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의학적으로 인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지 기능이란 거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머리를 쓰는 기능,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의 논지를 파악하고 예를 들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지 기능 역할이거든요. 뭐 숫자 계산하는 것도 인지 기능이고 또 이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도 인지 기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사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능 전체가 인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이 정권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소주성이나 최저임금이나 또 그것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부동산 폭등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혼란사항, 그다음 대북 관계에 지나치게 편집정적으로 몰두하는 부분, 또 경제 부분은 자기들 주장을 좀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밀고 가는 부분,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사법농단은 국민들이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이해도 못해요. 그다음에 무슨 기무사의 계엄문건도 논란을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완전히 좀 차단이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인지기능 저하하고 연결시켜서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는 작년까지만 금년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데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집쟁이 노인이 돼버리거든요. 플렉서블하지가 못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고 누구를 경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일정한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만 있거든요. 주변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인지기능 저하가 맞다면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인이 이제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 인지기능이 떨어진 건 본인은 실제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가 좀 진행이 되면 본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치매가 걱정돼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치매가 아니에요, 대부분. 걱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외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 환자들은 주변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모시고 왔을 때는 보면은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인데 보통 자기가 치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하다고 뭐 꼭 치매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건망증이 약물의 효과일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건망증이 잦아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건망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자기가 떨어졌다고 느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부 대부분 거의 99%는 치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이래 소란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문자로 참 이러면 이민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지 이렇게 답답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고통보다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더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 이 사회가 헬조선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스캔디나비아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또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굉장히 고통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이런 고통보다도 정치 사회적인 고통이나 개인 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헬조선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70년대, 60년대, 80년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수출률 11위 12위를 권에 머물고 있고 GDP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170위, 180위에서 그렇게 많이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여러 가지 정부의 경제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그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줄이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정부는 지금 문정권에서 하는 일은 거꾸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이 당장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다 규제로 연결이 됩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자리는 더 새로 만들어지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그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랬던 게 1980년대까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의료 기초수급자들도 해외여행 많이 잘 다녀옵니다. 나라가 그만큼 실제로 나라 자체 전체적인 부가 커졌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도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윤택해졌습니다. 근데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리고 또 그거를 과장해서 그 빈익빈 부익부를 과장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헬조선이란 말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 말은 이제 불공정에 대해서는 못 참는다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배고픈 사람이 줄었어요. 그런데 배가 아픈 사람은 훨씬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픈 부분이 이제 정신병으로 이렇게 좀 다들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전부 무슨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면도도 안 하고 무슨 칡뿌리 캐서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끼리 이제 섞여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 뭐 대통령도 직접 뽑고 따지는데 이게 한 30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공정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무너진 거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요. 취업 못한 사람도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전방에 간 사람도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경쟁이 공정하지 못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부모도 자식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내가 불공정한 대우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과는 이제 제가 하는 정신과는 사회적인 측면이 실제로 정신과 환자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줘서 그 질환으로 나타나지만 그때 거기에서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인간의 성숙은 뭐냐면 뭐에서 그 성숙 척도를 따질 수 있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닌 사람이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 양육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적절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서 외부의 비판이나 또 외부의 칭찬, 아부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게 되는데 양육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는데 어린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더 과잉으로 돌봄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갈구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미움이 되고 근데 미움이 생겼는데 미움을 그 부모한테 표현을 하면 더 사랑받지 못하게 되려는 생각 때문에 그 미움도 건강하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충분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랑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현재 이제 더 성장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게 기본이거든요. 인생살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긍정이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거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을 받기를 원하냐면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열광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나에게 칭찬과 아부를 해주는 과정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죠.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속은 굉장히 가난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런 칭찬이나 존경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가난하고 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비교만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자기 자존감을 느끼는 상황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대가족 시절에는 부모가 제대로 케어를 못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또 동네에서 네. 같이 어울려서 네. 놀고 하는 1차적인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허하고 외로우니까 종교기관에 가고
네? 네. 이제 또 뭐 절이나 교회 네. 이런 데를 가고 안 그러면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고 네. 또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네. 뭐 자식 결혼시킬 때 몇 명이 올 건가를 생각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사람은 많이 봐요. 또 집안에 상이 났을 때 몇 명이 올 건가 무슨 뭐 화환이 몇 개가 올 건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껏해야 한 서너 번인데 인생에서 그걸 때문에 평생을 갖다가 저렇게 사람을 관리하고 동창회 동문회에 나가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그 앉아 있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신병리라는 거죠.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살게 되면 겉으로는 뭐 의리번쩍하게 결혼식도 하고 뭐 그런 게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또 장례식도 그 장례식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썰렁하지만 않는 상태로 그 사람 뭐 애도하는 분위기라면 더 좋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부차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서양에 보면 네. 지금 문자나 SNS가 있어도 손편지로 네. 내가 결혼식 하면 친구 몇 명, 네. 또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 몇 명, 네. 그럴 만한 사람한테만 보내면서 네. 내가 어디 가게를 하나 봐놨으니까 네가 그 가게에 가서 내 사줄 물건을 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딱 그냥 이렇게 초청장을 안 받은 사람은 갈 수도 없고 네.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서양 영화 중에서 이제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 하객이 몇 명인가 내가 세어봐요. 그러면 뭐 교회에 가거나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안 가고 교회 가도 꽉 찬 게 없어요. 듬성듬성해서 한 20-30명이야. 네. 그리고 장지에 따라갔다가 장지에도 한 20-30명, 20명, 열댓 명 이래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와서 커피나 다가 조금 하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져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지금 현재 아직 자존감이 조금 있으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그 정신적인 수준도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허하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는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채워야지 바깥에서 절대로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거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 공부만이 그 자기의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라 그러면 이제 제자가 네.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도대체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전번에도 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자꾸 반복되는 문제, 특히 대인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의 문제들을 계속 생각을 왜 반복을 됐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사랑 이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많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반복되는 문제를 회상하고 고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걱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를 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칼로 긋는 거를 자꾸 서로 유행이 돼서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완전히 제가 이야기하는 마음 공부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게 됐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줘서 고통을 느껴야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아주 그 상태가 안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의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해가 반복되면 그게 이제 자살 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듯이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스럽다. 이 인생살이가 고통스럽지 않은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려면 이런 고통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사랑이 있어야만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길을 가다가 길고양이를 보면 네. 저것들은 도대체 물을 어디서 먹을까? 네. 이 세멘트 바닥에 네? 뭐 찌끄러기 음식은 어디서 먹는다 하더라도 또 비둘기를 보면 꼴째째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먹이도 안 주잖아요. 유해 조수라 해가지고 그럼 저것들은 평생에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가고 저거 죽으면 시체라도 어디 보여야 될 건데 몇 년 못 살고 죽을 건데 비둘기 죽은 시체는 차에 받친 거 말고는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죽을까? 또 이게 이제 오다가 보면 도림천에 이제 오리들이 다니고 있어요. 옛날보다 좀 맑아져가. 그럼 저 오리들이 야생인데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하철 타러 간다고 아침에 7시 반, 8시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 완전히 그냥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또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녁에 퇴근하거나 이러면 또 뭐 어울려서 밥이나 안 먹다 하면 피곤하죠. 술도 먹고 하면요. 그래서 인생이 이게 사는 게 고해로 보면 정말 한정없는 고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해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 직장에 나가서 상사도 만나고 부하 직원도 만나고 아니면 또 편의점에 취직한 사람이면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집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만나면서도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다 모든 게 다 마음 공부 재료인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하루하루 꽃을 피우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울증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운다는 거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제가 도움이 되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도 제가 꽃을 피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켜 보면서 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면 그것도 꽃을 피우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배우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게 다 모든 게 다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꽃을 잘 들여다봅시다. 길에서 핀 들꽃이 어느 들꽃도 마찬가지지만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 자기가 나 여기 피었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냥 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었다가 또 시간 돼서 질 때 되면 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꽃을 피우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돌아가게 되면 그냥 꽃이 지듯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까미가 알버트 까미가 이 부조리라는 부분이 삶이 부조리하다. 결국 그거는 삶이라는 것이 참 이 논리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부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 권태라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직장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권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조금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그 똑같은 일상이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우리 보통 그루지에프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깨닫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기계다.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자극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을 다르게 한번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화가 난 상태로 오면 나도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같이 언성을 높여야 되는데, 화난 상태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그게 나의 반응이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같은 일의 반복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고 있거든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밖에 없고 미래는 우리의 관념, 개념으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현재만 살다가 현재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불교에서 수행 방법으로 알아차림, 명상하고 걷기 명상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나오게 된 것도 윗바사나 명상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차림 명상하는 걸 보고 그거를 서양 미국식으로 만든 게 존 카바친이 마음챙이 명상이라고 8주 코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의 불교에서 그 명상법을 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도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번뇌,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을 이렇게 이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우려면 그냥은 잘 안 지어지니까 뭔가를 방법론적으로 그렇죠. 그게 연결이 돼 있죠. 개발되었어요. 그게 명상 아닙니까? 연결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명상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다 명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덜 올라오니까. 잡념이 안 올라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념이 오지만 덜 올라오게 하는 상태가 바로 명상인데,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윗바사나 명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다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그거 다 관찰하는 과정들이 윗바사나 명상을 구성하는데, 자기 마음 상태도 그러니까 기계처럼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 제3자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감정에 기계처럼 자동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보면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돼 나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좀 뭐 철학과 명상과 이렇게 이제 넘나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거나 이렇다면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보시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시작했다가 명상으로 끝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